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단정하고 상냥하고 늘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지요. 그런데 그녀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아무 이유도 없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이었고 두 번째는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녀가 직접 데려온 친동생이었지요. 두 해 사이에 세 명이 같은 증세로 숨졌습니다. 의사도 경찰도 처음엔 그냥 병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을수록 그 여자의 삶은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지요. 오늘 이야기는 차 향기 뒤에 숨겨진 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라남도 고흥. 남해안 끝자락에 자리 잡은 이 고장은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곳처럼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작은 항구 마을 달맞이는 주민이 몇백 명도 채 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어선이 드나들고 갈매기가 울고 밤이면 파도 소리만 들려오는 그런 마을이었지요. 그 마을 골목 안쪽에 언제부턴가 낯선 간판 하나가 걸렸습니다. 오래된 한옥을 고쳐 만든 찻집 월향다방이었습니다. 주인은 이 마을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외지에서 시집을 온 여자 윤설인이었지요. 윤설이는 35살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늘 단정하게 차려입었으며 손님에게 먼저 눈인사를 건네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내어주는 차는 향이 깊었고 마을 어른들도 종종 월향다방에 들러 한 잔씩 마시곤 했습니다. 처음엔 누구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시작된 것은 그녀가 마을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남편 김정호가 쓰러졌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기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침이 가라앉지 않았고 숨이 가빠졌으며 폐에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폐렴이라고 했습니다. 항생제를 써봤지만 차도가 없었지요. 김정호는 점점 야위어갔고 몇 달을 버티다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42살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안타까워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내 혼자 찻집을 꾸려가야 한다며 걱정했지요. 그런데 장례가 채 끝나기도 전에 다시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아버지 김춘식이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그도 처음엔 기침으로 시작했습니다. 폐가 나빠진다고 했고 입원을 했지만 손쓸 틈도 없이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의료진은 당뇨가 있고 나이도 있으니 합병증이라고 했지요. 김춘식은 7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장례를 치른 지 2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두 번의 죽음이 이어지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수군거림이 생겼습니다. 저 집에 무슨 흉이라도 끼었나, 운이 없는 집안이 따로 있다더니 하는 말들이었지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것이 그저 불운이려니 여겼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윤설이는 친정 동생을 찻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윤태식이라는 29살의 청년이었습니다. 혼자 가게를 운영하기 힘드니 이를 도와달라는 이유였지요. 태식은 누나의 부탁을 마다하지 못하고 달맞이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성격이 털털했고 마을 사람들과도 금방 어울렸습니다. 한동안은 별 탈이 없어 보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윤태식이 찻집 창고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태였고 구급차에 실려갔지만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사인은 또다시 폐 기능 저하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이었습니다. 두 해 사이에 3명이었습니다. 남편, 시아버지 그리고 친동생. 셋 모두 처음엔 기침으로 시작해 폐가 망가지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같은 집, 같은 공간, 같은 증세. 그럼에도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의료기록 어디에도 타살 의심 소견은 없었고 각 사망건은 자연사로 처리되었습니다. 마을은 공포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월향다방 앞을 지날 때 발걸음을 빠르게 했고 찻집에 들르는 이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사람들의 눈길을 끈 것은 따로 있었지요. 윤설인의 생활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차가 바뀌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외제 승용차였지요. 고지역 인근 읍내 상가 건물 하나가 그녀의 이름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금을 사 모은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찻집 장사만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수준의 씀씀이었지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먼저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김정호의 여동생, 즉 시누이 김미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빠의 죽음 이후 올케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재산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시아버지의 토지 일부가 윤설인에게 유리하게 정리된 것에 깊은 의문을 품고 있었지요. 김미정은 조용히 자료를 모았습니다. 보험 가입 시기 수령된 보험금,
내역, 사망 순서와 재산 변동 상황을 정리한 뒤 고흥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녀가 창고에 내민 것은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사람을 죽인 것 같습니다. 제발 조사해 주십시오.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 건의 자연사가 비로소 하나의 사건으로 묶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달맞이 마을의 조용한 골목 끝 월향다방에서 풍겨오던 그 향기로운 차 냄새는 이제 완전히 다른 의미로 코끝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윤설이는 무엇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세 사람은 정말 그녀의 손에 의해 죽은 것일까요? 제보가 들어온 날 밤 고흥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에는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3개의 서류 묶음이 펼쳐졌습니다. 김정호 사망건, 김춘식 사망건, 윤태식 사망건. 각각 수개월의 간격을 두고 작성된 서류들이었지만 나란히 놓고 보니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사망 원인이 셋 다 폐렴 혹은 원인 불명의 폐 기능 저하였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증세로 다른 세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사건을 맡게 된 사람은 고흥경찰서 강력팀 서강호 경위였습니다. 46살, 경찰 생활 20년이 넘은 베테랑이었지요. 과묵하고 꼼꼼했으며 동료들 사이에서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처음 펼치던 날부터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직감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강우는 먼저 세 사람의 의료 기록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입원 기록, 처방 내역, 검사 결과지, 그리고 흉부 CT 필름까지 가능한 모든 자료를 끌어모았지요. 그리고 이것을 들고 전남대학교 병원 소속 호흡기내과 전문의를 찾아갔습니다. 서강우는 말없이 필름을 내밀었고 의사는 오랫동안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 패턴은 일반적인 감염성 폐렴과 다릅니다. 폐 조직이 이런 식으로 손상되는 것은 바이러스나 세균보다 외부 독성 물질에 반복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형태에 가깝습니다. 세 사람 모두 동일한 패턴이라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서강우는 그 말을 수첩에 받아 적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이 사람들을 천천히 죽였다. 이후 사건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공식 의뢰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3명 모두 이미 매장된 상태였습니다. 시신을 다시 꺼내 부검을 하려면 유족의 동의와 법원 허가가 필요했지요. 김춘식과 김정호의 경우 유족 자격이 있는 사람이 사실상 윤설인 한 명이었습니다. 제보자인 시누이 김미정은 며느리 동의 없이는 절차를 밟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윤태식의 경우는 그나마 친부모가 살아계셔서 동의를 받을 수 있었지만 매장된 지 오래되어 독성 성분이 남아있을지 불확실했지요. 수사는 초반부터 벽에 막혔습니다. 서강우는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시신 대신 기록을 뒤지기로 했습니다. 먼저 보험 내역부터 파고들었지요. 남편 김정호가 사망하기 약 1년 전 윤설이는 남편 명의로 3개의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수익자는 모두 윤설인이었고 사망보험금 합계는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시아버지 김춘식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망하기 반년 전 건강보험과 별도로 추가 가입된 보험 한 건이 있었고 역시 수익자는 윤설인이었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박명진.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그는 달맞이 마을 인근 읍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었고 고흥과 순천 일대를 주로 다니던 사람이었지요. 보험 가입 서류에는 그의 이름이 담당 설계사로 적혀 있었습니다. 서강우는 박명진의 통화 기록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에 걸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편 김정호가 쓰러진 날 오후 박명진이 윤설인에게 5번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5번이었지요. 그리고 그날 밤 윤설인이 남편을 병원에 데려간 시각 직후 두 사람이 30분 가까이 통화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날 밤 보험 설계사와 30분을 통화했습니다. 서강호는 박명진을 임의 동행 형식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사무실로 걸어 들어오는 박명진은 50 초반의 나이였고 차분해 보이려 애쓰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서강호가 통화 기록을 내밀자 그는 고객 관리 차원에서 연락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보험 혜택 안내를 해주려 했다고요. 그럴듯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서강호는 그것을 그냥 넘기지 않았지요. 그렇다면 3명의 가족이 모두 사망한 뒤에도 꾸준히 연락을 이어간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박명진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가 다시 풀렸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서강훈은 더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혐의를 입증할 물증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세 번째 인물도 있었습니다. 마을 항구 바로 앞 식당을 운영하는 강태규였습니다. 50살의 뱃사람 출신으로 거칠고 입이 험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지요. 마을 주민 2명이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김정호가 쓰러지기 약 한 달 전 강태규와 김정호가 항구 인근에서 크게 싸우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돈 문제였다고 했지요. 강태규가 김정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고성이 오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강훈은 강태규도 불러들였습니다. 강태규는 숨기는 것 없이 대답했습니다. 돈 때문에 싸운 것은 맞다. 하지만 그 뒤로 연락을 끊었고 죽었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알리바이도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결정적 연결고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세 방향에서 동시에 진행되었지만 어느 쪽도 쉽게 뚫리지 않았습니다. 윤설이는 보험금을 탄 것도 재산이 늘어난 것도 모두 합법적인 절차였다고 답했습니다. 박명진은 입을 열지 않았고 강태규는 사건과의 직접 연결이 없었습니다. 독성 물질이 사용되었다는 전문가 소견은 있었지만 누가 무엇을 어떻게 썼다는 증거가 없었지요. 서강훈은 밤마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이 각각 다른 서류 봉투에 붙어 있었습니다. 42살 김정호, 70살 김춘식, 29살 윤태식. 모두 같은 방식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숨을 거두는 동안 같은 공간에 항상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윤설인이었습니다. 서강훈은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법정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반드시 월향다방 안에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지요. 수사팀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달맞이 마을에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조용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영장은 사흘 뒤 발부되었습니다. 서강훈은 서류를 받아들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기다림이 길었습니다. 자연사로 처리된 사건 3건을 묶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내는 일은 쉽지 않았지요. 판사는 직접 톡성학 전문가 소견서를 요청했고 보험금 수령 내역과 재산 변동 자료까지 보고서 형태로 추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서강우의 팀은 닷새를 꼬박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장이 나왔습니다. 새벽 6시 달맞이 마을 골목 입구에 수사팀 차량 2대가 조용히 멈추었습니다. 월향다방의 문은 아직 잠겨 있었습니다. 서강우가 직접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쪽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윽고 윤설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의외로 흐트러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영장을 건네받고 한 번 읽은 뒤 아무 말 없이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수사관들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부터 시작했습니다. 찻집 주방은 생각보다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선반 위에 차 종류별로 분류된 도자기 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유리병과 보관 용기들이 깔끔하게 닦여 있었지요. 국과수에서 파견된 감식 요원이 장갑을 끼고 통 하나씩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찬인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향이 깊고 짙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감식 요원이 작은 유리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지 않은 채 조명에 가져다 대더니 서강우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서강우가 다가갔습니다. 병 안쪽 바닥 가까운 곳에 흰 가루가 아주 얇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차 종류가 아닌 것은 분명했습니다. 감식 요원은 말없이 증거봉투에 병을 담았습니다. 이어서 주방 구석 찬장 뒤쪽에 밀려있던 작은 약포지 2장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찻집 창고에 쌓인 박스 사이 신문지에 쌓인 채로 숨겨진 갈색 작은 통 하나가 나왔지요. 윤설이는 주방 입구에 서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눈을 깜빡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강우가 그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 병 안에 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녀는 잠깐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올리며 답했습니다. 모릅니다. 누가 두고 간 것 같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서강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추궁할 시간이 아니었지요. 감식 요원들은 수거한 모든 증거물을 목록화하고 봉인했습니다. 총 17점이었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열흘이 걸렸습니다. 그 열흘 동안 서강우는 윤설인의 주변을 다시 한번 촘촘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재차 면담했고 찻집을 찾았던 단골 손님들의 진술도 다시 받았습니다.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린 씨 차를 마시고 나면 이상하게 속이 쓰릴 때가 있었다고요. 그냥 위가 약한 탓이려니 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서강우의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오후 국가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강우는 전화를 받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수거된 유리병과 갈색 통에서 농약 계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성분명은 공식 보고서에 명시되었고 전문가는 해당 물질이 소량씩 반복 투여될 경우 폐 조직에 점진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증세가 감염성 폐렴과 구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차처럼 뜨거운 액체에 희석하면 맛과 냄새로 감지하기 쉽지 않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지요. 서강우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했습니다. 주방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은 맞지만 그것을 윤서린이 직접 사람에게 먹였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변호인이 개입하면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요. 농촌 지역 특성상 농약을 집 안에 보관하는 경우가 있다는 주장을 해버리면 법정에서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었습니다. 수사팀 안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지금 당장 체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고 더 단단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쪽도 있었습니다. 서강우는 후자였습니다. 그는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한번 잘못 건드리면 달아날 수 있었고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사팀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고응급 소재 내과 응급실이었습니다. 22살 여성이 호흡 곤란 증세로 실려왔다는 내용이었지요. 그리고 그 여성이 최근까지 월향다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서강우는 차에 오르면서 수사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즉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요청하십시오. 국과수 검출 성분 목록 병원에 팩스로 보내고 담당 의사한테 직접 연락하십시오. 지금 바로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르바이트생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요. 보호자로 온 어머니가 복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서강우는 담당 의사를 붙잡았습니다. 감염 소견이 없습니다. 폐 염증 반응이 있는데 패턴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서강우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자판기 커피를 한 잔 뽑아들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지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일한 독성 성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과거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살인이었습니다. 누군가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람에게 독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서강우는 즉시 팀에 연락했습니다. 윤서린 체포합니다. 그날 저녁 수사관 셋이 월향다방 앞에 섰습니다. 윤서린은 찻집 안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서강우가 들어서자 그녀는 빗자루를 잡은 채 돌아보았습니다.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강우가 가까이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윤서린 씨,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녀는 빗자루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 쪽으로 손을 펼쳐 보였지요. 조사실에서 윤서린은 처음에 완강했습니다. 살충제는 마을에서 흔하게 쓰는 것이고 자신은 보관만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발병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말하는 동안 손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습니다.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서강우는 맞은편에 앉아 서류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3명의 사망 기록, 보험금 수령 내역, 국과수 감정 결과,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의 혈액 검사 결과를 순서대로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차향이 강한 음료에 해당 성분을 소량 희석했을 경우 감지 가능성에 관한 독성학 전문가의 소견서였습니다. 서강우가 말했습니다. 향이 강할수록 그 안의 것은 더 늦게 알아차립니다. 윤서린의 손이 아주 잠깐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강우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눈을 마주친 채 기다렸지요. 그날 조사는 자정이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윤서린은 끝내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강우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균열은
다음 조사에서 반드시 더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달맞이 마을의 밤은 깊고 조용했습니다. 월향다방은 그날 밤 처음으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빗자루가 주방 바닥에 기울어진 채 남아 있었지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세상이 알게 될 차례였습니다. 이틀 뒤 두 번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강우는 조사실 문을 열기 전에 복도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그 안에 든 것은 전날 밤 늦게 확인된 새로운 자료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윤설이는 전날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 눈밑이 어두웠습니다. 잠을 자지 못한 것이 분명했지요. 하지만 입술은 여전히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서강우는 자리에 앉으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박명진의 계좌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서강우는 그 서류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남편 김정호 씨 사망 후 사흘 뒤 박명진 씨 계좌로 현금 이체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김춘식 씨 사망 후 열흘 뒤 같은 계좌로 두 번째 이체가 있었습니다. 두 건 모두 현금 인출을 거친 우회 방식이었지요. 수취인 명의는 달랐지만 출처는 같았습니다. 윤설이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이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서강우가 계속했습니다. 박명진 씨는 지금 옆 조사실에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윤설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주 미세한 변화였지만 서강우는 놓치지 않았지요. 그는 서류를 더 꺼내지 않았습니다. 잠시 기다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설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명진이 뭐라고 했습니까? 목소리가 전날보다 낮아져 있었습니다. 서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명진이 윤설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출력본이었습니다. 삭제된 것을 복구한 것이었지요.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험은 미래입니다. 사람은 사라져도 돈은 남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다 정리하겠습니다. 윤설이는 그 문장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서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설인 씨,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서강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윤설인이 눈을 뜨는 것을 기다렸지요. 그녀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처음 결혼했을 때 빚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알게 된 것은 결혼 이후였고 빚은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녀를 처음부터 외지에서 온 여자라며 무시했고 집안일과 찻집 일을 동시에 떠안기면서도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몇 년을 그렇게 버텼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박명진이 찻집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보험 상담이 목적이었지요. 그는 유난히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번 방문하면서 집안 사정을 들었고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보험 수익자를 정리해 두면 미래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였지요. 처음엔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 왔습니다. 올 때마다 말이 조금씩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윤설이는 테이블 위에 손을 올린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서늘하게 들렸지요. 처음 사용한 것은 마을 농가에서 구한 살충제 성분이었다고 했습니다. 농약 가게에서 흔히 파는 것이었지요. 양을 아주 적게 했습니다. 차에 넣었을 때 향이 강하면 티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에게는 몇 달에 걸쳐 조금씩 반복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폐렴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동생 윤태식은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태식이 이를 돕다가 낌새를 챘고 돈을 요구하며 협박했습니다. 입을 막아야 했습니다. 방법은 이미 알고 있었지요. 서강우는 듣는 동안 서류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백이 끝났을 때 그는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박명진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윤설인이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옆 조사실에서는 박명진에 대한 조사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단순 보험 설계사로서 한 일이 있을 뿐이라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계좌 이체 내역과 복구된 문자 메시지가 제시되자 그의 말이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윤서린이 자백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그는 오랫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박명진도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보험금의 일부를 나눠 받는 조건으로 윤서린에게 방법을 조언했다고 했습니다. 직접 손을 쓴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했지요. 하지만 공모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강태규는 이 과정에서 완전히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전 갈등은 있었지만 사망과는 연결되지 않았고 알리바이도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조사를 마친 뒤 조용히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재판은 이듬해 봄에 시작되었습니다. 윤서린 측 변호인은 극심한 가정 내 압박과 심리적 종속 상태를 주장했지만 3건의 살인이 수개월에 걸쳐 계획적으로 반복되었다는 사실은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치료 후 회복되었고 법정의 증인으로 섰습니다. 박명진은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선고날 윤서린은 법정에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무기징역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달맞이 마을 골목에서 월향다방은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간판을 내렸습니다. 한옥 건물은 한동안 비어 있었고 차 향기가 배어있던 마루와 주방은 서서히 먼지가 쌓여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날 때 여전히 발걸음을 빠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사람들은 가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차 참 향이 좋았는데. 그러고는 말을 잇지 않았지요. 서강호는 사건이 마무리된 뒤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같은 자리에 앉아 새로운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지요. 다만 한 가지, 그는 그 이후로 찻집에서 차를 마실 때면 잠깐 향을 먼저 맡는 버릇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좋은 향기일수록 그 안의 독은 더 늦게 알아차립니다. 달맞이 마을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